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우리 측은 오전 전체 회의 기조 발언을 통해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표단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북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평창 방문단을 예고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단을 비롯해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도 평창에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측은 남과 북 선수단이 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 응원단을 꾸리는 것도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회담에서 수용 가능한 북측 파견단 규모 등 남측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북측의 희망사항을 더 파악해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능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에 이어 남북 군사당국의 통화선이 이어진 겁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해 북한이 통신선을 끊어버린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로를 확인한 결과 14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남북은 내일 8시부터 서해 군 통신선 채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군 통신선은 서해와 동해에 각각 3개의 회선이 있었지만 동해는 산불로 통신선이 훼손돼 남은 건 서해뿐이었습니다. 오늘 북한이 전격적으로 군 통신선을 개설한 건 일단 평창올림픽 때 육로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남북이 육로로 오가려면 군 통신선을 이용한 통행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원된 군 통신선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쪽 직발에 무슨 위기가 있더라도 통신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오발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미리 얘기할 수가 있어서 확전이라든지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군사당국 회담에도 군 통신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디딤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오전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측은 준비했던 군사회담 문제를 꺼내놓았습니다. 군사적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북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 핵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첫 반응은 예상보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감한 비핵화 언급에도 북측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 군사회담 제의에 북측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대북 제재 중단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요구 조건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선수단과 응원단뿐 아니라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참관단까지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에 650명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낸 게 역대 북한 방문단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제안대로라면 평창에 더 큰 규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처음 등장한 참관단입니다. 참관단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혹시 북한 주민들도 같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용어의 차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참관단 성격과 규모를 북측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북한 예술단으로는 모란봉 악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제산 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도 온다면 예술단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의 이동과 숙소, 신변안전 보장 같은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남북이 협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32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넣어드렸죠. 자,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에 나오셨습니다. 이주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고요. 목소리가 참 중후하고 매력 있어요. 중후? 저런 목소리는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어머, 우리는 맨날 가면서 푸나님 목소리가 좋다고 맨날 그래요, 이 실장이. 물론 제가 먼저 시작해요. 지역구요? 네, 와부읍, 친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밖에 엄청 추워요. 추워요. 그래서 추워서 생각나는 좋은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는 것은 이주영 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조각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하연님이 지은 책입니다. 마음이 추운 날이면 당신 생각을 했다. 나를 녹이는 유일한 사람이 온기에 스르르 녹아내려 사라지고 싶은 날이면 가장 늦게 깨어나는 개구리에게 봄은 겨울보다 외롭다. 여기까지입니다. 뭐예요 이게? 누군가 저에게 보내주신 책인데요. 되게 서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피곤할 때 이걸 한 줄씩 읽죠. 제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아, 언제가 생일이세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며칠인데요? 뭐 있어요.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이요. 양력으로? 이제 겨울에 태어난 나는 누가 뭐래도 겨울이 좋다. 꽃과 초록으로 물든 계절보다 하얗게 모든 것을 뒤덮으며 눈부신 무의 세계를 펼치는 그 차가운 계절을 사랑한다. 뭐 이런 구절이 가슴을 치죠. 어떤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아까 이주영 실장이 읽은 구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푸나님은 마음이 추운 날이면 생각할 당신이 정말 그리운 분들 있잖아요. 학교 때 은사라든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다 잘 살아 계실까? 의외로 아니면, 고전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아이가 40살 때부터 정말 옛날 생각들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 노인? 노인이란 말 되게 듣기 싫어하시는 거 알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늙을 노자잖아요. 그 늙을 노자의 형상이 지팡이를 잡고 허리를 굽은 것의 형상인데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늙은 것 같은 진짜 동네에서 노인이란 표현 쓰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란 표현을 절대 안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어머니, 아버님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애매할 때는 어르신 이 정도 쓰는데 네. 노인이란 말은 진짜 이상 쓰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추억을 먹고 사는데 아마 정치를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은 추억 빠질 시간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때 보면. 그렇죠. 추억에 빠지면 아마도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게 도태의 길이 아닐까요? 제가 새벽에 한 3시 넘어서 일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엄청 크게 걸어요. 한 1시간 정도를. 삥 돌아가지고. 그 시간만이 사람이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별 생각 다 하니까. 하루 있었던 일, 이주영 실장은 왜 그랬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갖고 불편한 구석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 사람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서 하는 거죠. 제가 성당에 다녀요. 제가 낯선 지역 남양주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성당을 다녀라.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 교회에 다녀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절에 다녀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성당을 94년부터인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신자죠. 물론 모태신앙보다는 아니지만. 성당이 좋은 이유가 이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옵니다가 미사 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래서 요즘은 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성찰.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나 안철수처럼 돼요.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고집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 감정하고 너무 멀어져서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고. 네. 제가 지금 그 혀가 좀 아파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 혀가 아픈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혀를 깨문 건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체 자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리듬이랄까 이런 게 깨지면 밥을 먹다가 혀를 씹는데요. 아, 밥 먹다가 혀 씹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요즘에 잦아요. 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한 3, 40분 동안 흐르는데 미치는 3, 40분이요? 네. 지혈이 안 돼가지고. 구멍 났잖아요. 혈우병인데 그게 러시아 황태자가 알았죠? 상처가 깊다는 소리죠. 혈우병. 네. 그런데 그게 보통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다 밥을 먹으면 그런. 혀는 본능적으로 이 사이에 놓일 수가 없는 신체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쵸. 그게 흐트러졌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균형이 깨진 거네?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춘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역시.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발음을 하려고 혀의 고통을 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푸나님도 내 탓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굴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팔이 부러지셨는데 그게 다 나아가던 즈음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손가락이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나시고 그런데 잘 버티고 계신데 제가 그 어머니 손을 잡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누가 엄마 밀어서 넘어졌어요? 네. 아니지. 엄마, 누가 밀어서 손가락 부러졌어요? 아니지. 그러면 엄마, 답답할 때마다 가슴을 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노인 학대하고 계세요, 지금. 학대가 아니죠. 왜냐면 나아갈 때 마음이 급해서 다시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둘이 앉아서 손을 잡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태어나가지고요.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한 50 정도가 가장 어른스럽대요. 생각이. 균형감 있고. 그러니까 한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점 다시 어려진대요. 그래서 80, 90 정도 되면 정말 아기가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분한테 그런 철학적인 네타쇼를 가르치면 그 학대예요. 정부가 잘못했다. 뭐 시장이 잘못했다. 딸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해드려야 이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어린애들은 넘어지면 방바닥을 치면서 떼찌떼찌를 해줘야지. 제가 깊이 반성합니다. 오늘 풀화승. 완전 의문의 일패. 알겠습니다. 최민희. 은진의 할머니는 은지보다 나이가 14갑절이나 많으십니다. 지난봄 할머니는 70살을 지내는 큰 잔치를 치르셨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언제나 은지를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아빠보다 더 알뜰히 귀여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은지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집안에서 제일 어른 노릇을 하시는데도 할머니는 엄마나 아빠보다 키가 작으십니다. 70살이 넘는 잔치를 치르고부터는 더욱더 작아져 가십니다. 우리 은지가 이 할머니의 나이를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지. 할머니도 원래는 엄마나 아빠보다 크셨는데 어른이 되시고부터 그 나이를 아빠나 엄마에게 나누어 주느라 그만큼씩 작아지신 거란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키가 여전히 작아지고 계신 것은 은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번엔 또 은지에게 나이를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키가 자란다는 것은 은지도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지가 먹고 있는 나이가 할머니께서 나눠주신 나이라는 것은 은지도 처음 안 일입니다. 그것은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미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싫더라도 누구나 다 어른이 되기 마련이란다. 할머니께서도 우리 은지가 그렇게 되길 바라시고. 그렇고 말고 우리 은지가 훌륭하게 커서 어른이 된다면 이 할미의 나이를 덜어주는 것쯤이야 조금 더 아까울 게 없지. 이제 이 할미의 시절은 지나고 우리 은지의 세상이 올 거니까. 은지는 비로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가지고 열심히 자라는 게 옳은 일임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4번째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지가 함께 놀 수도 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가 아무리 어린애처럼 부셔도 언제나 당연한 일처럼 정성껏 돌보십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더 작아지실까? 할머니가 나이를 모두 나눠주시고 하나도 안 남게 되면 그땐 어떻게 되실까? 은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야 나이를 다 나눠주시고 나면은 할머니는 나이가 1살도 남지 않는 강난장이 작은 어린애가 되는 거지. 그러다 끝내 그 모습이 더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조그마해지시면은 할머니는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모습을 거두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된단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 중에서.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작할까요? 네, 출발!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 이거 강력하게 지금 푸시하고 시고 계시더라고. 네, 다시 열었습니다. 예. 저희가 대선 때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서 이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접수를 받고 법률국에서 검토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찰은 정권교체 전이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짜뉴스를 신고해도 경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혐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맥이 빠졌으나 대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음해가 말도 못하게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음해의 내용이 파트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헌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쫙 돌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민복을 이렇게 합성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돌아다니고 얼굴에 구멍을 내고 막 이런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거는 강력한 명예훼손, 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들을 다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 가짜뉴스라는 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다시 열었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폐쇄망에 도는 가짜뉴스. 예, 이 경우 신고 대상이고요. 문자로 받은 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SNS상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이거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고하는 방법 더민주.kr 들어오셔서 접속한 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을 보셨을 때 즉시 캡처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머니가 가짜뉴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한 분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친구겠죠. 그래서 어머니 친구를 그러면 고발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 가짜뉴스는 단순 유포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을 고발하는 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단순히 친구한테 한 번 전하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인식하면 함부로 돌리질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 가볍게 막 또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뿌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속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땄죠. 일단은 1. 대통령제 4년 연임.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2. 지방 분권 여기까지도 그래. 3. 선거 연령 17세 1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4.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의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8. 각 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 10.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렇게 첫 부분은 그럴듯하게 봐서 첫 부분만 본 사람들은 와 지금 그 대통령 발의 헌법이 나왔나 보다라고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여기 4번부터 토지 소유권 박탈부터는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요 개헌 관련 가짜뉴스는 저희가 당에서 신고했습니다. 이미 고발. 신고받아서. 그다음에 제가 받은 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은행 달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우리은행 30억 원 대북 송금 정황 드러나. 점점점. 그래서 얼마 전 이른바 인공기 달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에 다시 한번 대형 사태가 터졌다. 1월 2일 오전 10시 갑자기 우리은행 서울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이었다. 우리은행이 중국의 중국중앙투자은행 CCIB로 우리 돈 30억 원을 송금한 것을 재미동포 2세 케빈 박이 발견하고 국정원 측에 신고했고 국정원과 경찰 측에서 극비리의 수사를 하던 도중 해당 자금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이게 한 줄 한 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이 추정도 다 틀리는. 예. 이에 검찰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소환 대상자로는 대외 송금 책임자인 구동훈 씨가 유력하다. 우리은행 대변인 측에서는 라이터 생산 공장 인수 대금으로 지불했고 30억 원은 다시 우리 측으로 인수받아야 할 돈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갑자기 여기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정말. 이걸 만드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세력이 있다는 쪽에 한 표. 자유한국당? 그건 뭐. 측으로 추정되는 국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게 한 표. 에이씨, 뭐 가짜뉴스 보니까 씁쓸한 게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보니까. 네, 악의적인데요. 저희가 어제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아침 10시에 열었는데 딱 12시간 만에 441건이 접수됐고요. 그래서 이 접수된 441건은 디소위에서 쭉 보고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뉴스가 도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가 없으면 이거는 고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 보면 아이디가 앞에 세 글자 나와 있잖아요. 그 상태로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최소한의 뭐 요건이 되어 있는 걸 추려서 법률국으로 보내면 법률국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가짜뉴스 유포하고 계시는 분들 재밌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우리처럼 날마다 시사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분별력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바로 찾아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육하원칙 정도만 대충 갖추는 것 같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믿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지금 우리은행 건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을 향한 어린이들의 그 순정 꿈을 마치 우리은행이 북한 쪽에다가 자금을 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기쁜 소식 있어요. 뭔데요? 저 우리은행 달력 득템했어요. 오. 그거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나중에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득템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새날 달력도 잘 나왔는데. 아니 그건 물론 득템했고요. 그런데 우리은행 달력은 득템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은행 가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심지어 통장을 개설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준대요. 다 나갔대요. 그리고 되게 조금 찍었대요.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더 못 찍었겠죠. 무서워서. 더 찍지 왜. 그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푸나님처럼 배짱 있는 사나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네. 이거 남북 회담이 끝났고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인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평화의 집은 남측이죠. 네. 여기서 회담하려고 내놓은 물이 평창수였다고. 네. 제가 얼마 전까지도 녹음실에 평창수 있었는데. 지금 없네요. 네. 안타까워요. 살려면 금방 사요. 팔아요. 평창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평창수를 놓고 참 의미 있게 대화들 하는 것 같고요. 남한 대표단은 배지에다가 뭘 달았냐면은 태극기하고 평창 배지 달고 있었고 네. 북측 대표단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착용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하는 회담이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는 뭐 바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 요즘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그 수뇌부들과 대화하는 거 보면 시조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대표단이 만나서 나눈 얘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통일부 조장관하고 리 위원장이 웃으면서 악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명준 장관이 추운데 불편함이 없이 오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북한 리성권 위원장이 이렇게 답했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온 강산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찌 보면 자연계의 날씨보다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조명균 장관 입장에서는 이러고 더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어가기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비유하자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강렬함에 의해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나머지 이유는 우리 푸나님이 조금 지금 언어 장애가 그런가요?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약간 아파 보이셔서 이 실장이 네. 그리고는 또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 뒤에 하필이면 또 18년이네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네.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이 벌써 2번씩이나 지났으니 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냐. 뒤돌아보면 6.15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그리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건 푸나님이 마무리를.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심을 받들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결의에게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푸나님이 조금 혀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균 장관이 답을 했겠죠. 민심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는데요. 요 다음부터 이제 긴장감이 조성된 것 같아요.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이 춥고 눈도 많이 내려 겨울올림픽을 치르는데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오는데 특별히 북측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평화축제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성권 위원장하고 조명준 장관은 목소리가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잘 해가자. 그래서 이제 이 기조연설은 정말 멋있게 두 분 다 그냥 시조처럼 말하고 시조로 응답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남측 대표단 쪽에서 북측의 많은 대표단의 파견과 네. 공동 입장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을 했고요. 네. 북측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그 만남과 대화가 진전되는 거 보면 정말 막 오랫동안 각자 준비해온 것처럼 막 그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게 못 참아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 마치요.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케미가 되게 지금까지 잘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이런 게 있었대요. 북한 쪽에서 오늘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의 이목이 강렬하고 기대도 큰 만큼 우리 측에서는 공개를 해서 실황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사실 돌발 제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 장관이 회담 공개라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공개일을 하는 것이 순조롭게 회담을 제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부. 네, 그래서 결국은 리성권 위원장이 그 고저 명백한 것은 민심이 큰 만큼 우리 회담을 투명성 있게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면 좋을 것. 의원님도 연기 욕심 있으셔. 저요? 그냥 막 의무감이에요. 귀측의 견해를 감안해서 고로면 비공개로 하다가 앞으로 필요하면 기자들을 고저고 기레기들을 불러서 우리 회담 상황을 알려는 게 좋겠다. 그 가로 안에. 어떻게 기레기란 표현을 쓰세요? 중국 기자들을 필요하면 기자들을 고저 가로 안에
기자 가로, 기레기 가로 닫고. 놀랍다. 근데요, 요 광경 있잖아요. 요 광경은 이성건 위원장이 얼마나 이분이 고단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명준 장관이 뭐 그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그냥 직방 받아쳐서 의문에 일패할 것을 일패 없이 잘 선방한 걸로 보입니다. 뭐 청와대에서 다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남쪽 평화의 집에서 하면은 비디오까지 다 볼 수 있고요. 북측에서 하면은 북측은 비디오로까지 볼 수 있고 남측은 오디오만 들을 수 있고 이런 형태랍니다. 네. 어쨌든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남북관계라는 게 이명박근혜에 와서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이사 조치 가고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그 김태효 전략비서관이 북한 대표 만나가지고 돈 주면서 천안함 당신들이 해달라고 해줘라고까지 했다는 보도도 여러 번 나온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리성권 그쪽 위원장도 6.15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왔으면 남북 간 관계가 얼마나 발전했을 것이며 개성공단은 또 얼마나 커졌을 것이며 이런 생각하면 잃어버린 10년이었던 거죠. 사실은 북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안 좋게 될까봐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서로 기분 나쁜 이야기 서로 안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까지 갑자기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커밍아웃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흔들기를 하는데요. 제일 나쁜 버전 첫 번째가 북한의 책략에 이용당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에 대한 몰 이해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외교 관계라는 게 표현할 때 이용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명분 있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흔들고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니면 뭐 그런 표현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국면만 되면 내걸었던 게 뭡니까? 색깔론이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색깔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나온 개헌안을 흔든 코드도 뭡니까? 색깔론이잖아요. 사회주의 헌법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정치적 존립 기반인 색깔론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극도의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더 이상 색깔론에 기대지 말고 이 상황에서 보수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실 것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원래 이제 대북관계나 이게 여러 가지 대북관계, 핵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거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목표는 한반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는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한다는데 성급한 낙관론 아무도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오랫동안 고민한 것 준비된 여러 플랜 중에 하나를 하나하나 꺼내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집권 세력다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패널들이 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만난 거는 눈앞에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세계적인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안전회복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서로 단속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여기에다 대고 먼 미래의 일을 갖다 얹어서 욕하는 겁니다. 이번 의제에 왜 비핵화가 안 올라갔어? 이래놓고 북한이 이후에 미사일 도발, 핵 도발하면 무슨 소리 할 건데. 핵 도발할 수도 있겠죠. 평창올림픽 성공한 다음에. 근데 지금은 평창올림픽 잘 치르는 것까지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흔들기 코드가 있는데 뭐 통하지도 않을 테고 진짜 걱정될 정도로 예, 보수 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첫 술에 배 안 부르고 한 달 남았거든요. 딱 평창올림픽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남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공동으로 응원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박근혜 씨 재산 동결 뇌물죄로 지금 국정원 뇌물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국고 환수 예, 차원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한테 30억이 맡겨져 있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총 재산은 도대체 얼마죠? 저번에 삼성동 집 팔았을 때도 돈이 꽤 남았고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재산 신고하던 게 삼성동 집이 27억인가 그랬는데 그게 60억에 팔렸으니까 실거래가는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아,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제가 재산 신고한 거 봤을 때 30억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한테 30억을 맡겼다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해드신 게 뭐 그 정도고요. 지금 그 40억 맡겼다는 건 그러니까 27억이던 게 한 67억 정도로 해서 40억 정도 차익이 남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제 공시지가 이렇게 신고를 했었겠죠. 네. 근데 국정원에서 뇌물로 받았던 돈 중에 20억은 오리무중이에요. 어디다 썼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돈도 약간 다른 부분이고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30억 정도 갖고 있다는데 그것을 검찰은 추징하려고 하는데 유영하는 지금 그게 자기가 받은 변호사비라고 우기고 있어요. 아, 근데 한 푼도 안 썼다던데요? 굉장한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감옥에서 재판이 안 나오고 있다가 국정원 뇌물건이 터지니까 바로 유영하를 다시 선임하는.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추징당할까봐. 그러니까 역시 돈이 최후의 보루군요. 그러니까 이명박만큼이나. 아, 근데요, 검찰이 이제 30억 원이 수표로 입금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7개월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됐다. 이게 유영하의 주장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 신고도 안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 수임료가 30억씩이나 됩니까? 재벌도 아니고 재벌이라도 이렇게 많이 안 줘요. 30억 원 너무 많죠. 예. 정관 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이 36억 5천만 원. 이 돈의 일부도 저기에 섞여 있지 않나요? 30억 원에? 박근혜 재산이 원래 예. 40억이 불어난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삼성동이 대곡동으로 이사 가면서. 네. 그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20억 원의 출처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20억 원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약 40억 원 정도의 돈은 영수증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썼다고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만 지금 검찰이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대포폰을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한 40대 정도 썼다는데요. 하나에 할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통 핸드폰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40대 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정액제로 해서 통화는 무제한이니까 사람들은 뭐 전화 엄청 많이 하면 전화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핸드폰들은 웬만하면 다 전화는 거의 무료에 가깝잖아요. 이런 상태를 보면 많이 써봐야 1억 원 정도예요. 그게. 그 정도니까 일단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은 현찰로 보관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쓸 돈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썼을 거다라고 유추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20억도 생돈이 어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뭐 우리가 언론상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뭐 정윤회 씨 정도가 거론되는데 실제로 이 30억도요. 누가 찾았냐면 윤전추가 찾아가지고 직접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임장 같은 게 있나 보죠. 찾아가지고 유영한테 맡겼다고 하니까 어쨌건 최근에 이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씨가 국민들 상대로 했던 그 담화 3차에 걸친 대국민 연설에서 했던 거짓말들이 다시 복귀가 되더라고요.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고 체계에서 보면 저는 그 말이 스스로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옥체고 성심이고 이렇기 때문에 짐이고 국가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익이란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쓰면 다 공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는 최명길 의원 당선되던 바로 그 지역구에 공천 신청됐다가 공천장 못 받았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래서 성파를 해서 못 나갔던 거거든요. 김무성이 이번에 옥새파동 튀는 바람에. 근데 그 전에 나갔었잖아요. 2012년에 그때. 그러니까
유영아가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박근혜 얼마나 분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부터 엄청 가까웠던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 나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유영아급은 대통령을 변호하기엔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나 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가 되게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30억 맡긴 것도 보면은. 그래서 유영아와 박근혜와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측근 이런 개념보다도 굉장히 믿고 의지한 변호사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유영아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독대도 여러 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로 쓰려면. 네. 그건 뭐 당연하죠. 30억 원을 맡길 정도면. 그리고 이 30억 원이 얼마나 중요한 30억 원이면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들 전부 없앴잖아요. 없앴고 그래갖고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는데 지금 유영아를 다시 선임한 걸로 보아서 이 30억 원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유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건 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나는 네 한번 무기징역도 괜찮은데 우리 영아가 30억 정도는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순수한 마음에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변호인 수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영아를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번 해봐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엄청난 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깝깝하신 분이에요. 이분 제가요 그 예전에 박근혜가 정말로 바보일까 영리한 사람일까를 방송으로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최태민과의 관계를 묻는 박정희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했다는 그 역사적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박근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요, 또 이상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유영아 선임계가 법원과 검찰에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썰이 있네요. 구치소에만 냈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그 선임계를 내야만 구치소에서 접견하기가 좀 자유스러울 텐데. 특별 접견.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씨를 믿고 찍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또는 재벌들과의 관계에서의 뇌물은 안 믿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가짜뉴스에도 비슷한 가짜뉴스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행위는 국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 정치보복이다. 근데 이번에 뇌물건으로 잡혀 들어간 국정원장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 돈이 사적으로 쓰일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돈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치료, 얼굴뽕, 이런 거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도 국정원장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았든 몰랐건 간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겠죠. 국정원장들한테. 네. 그 진술 자체가 박근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3인방 플러스 국정원장들이 하고 있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죄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고 손실이 굉장히 중한 범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주영 실장이나 저를 도와주는 실무자들이 저를 욕하지 않았을까 싶은 대목이 있었는데요. 문고리 3인방에게 용돈 한 번 주면 5천만 원 1억이었더라고요. 이거. 정말. 자, 밥 사 먹어 1억 원. 네. 그다음 명절이야 5천만 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박근혜는 그 순간 얼마나 문고리 3인방한테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그 돈들이 사실은 고열이거든요.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마음껏 쓰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다는 거. 저는 박근혜가 지금도 억울하다고 느낄까 봐 좀 무서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다 그렇게 펑펑 써댔던 미안함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는 그 14%의 탄핵 반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때로 18%도 가고 이랬잖아요. 그 안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했는데요. 저희 동네는 되게 보수적인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동안에 좀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국정농단? 그게 뭐가 문제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기치료에 쓰냐. 그래갖고 이건 정말 완전히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통령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치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시술하고 이런 거 특성동기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거꾸로 김정숙 여사나 뭐 문재인 대통령님도 뭐 다 해도 돼. 그래 똑같은 논리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그들의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어떻게 말할래? 딱 그렇게 하니까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댓글 사건 때요. 댓글 가지고 저하고 토론하는 자한당 전 의원들이 댓글 한두 개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일탈행위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그렇게 선거 때마다 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적 자리에서. 예. 그럼 웃어요. 알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새해가 된 지 또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벌써.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약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온 약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좀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좀 계획들 다 추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딱히 계획을 세운 게 없어가지고. 예. 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살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그럼 거죠. 계획대로 되고 계신 거고. 예. 저는 이제 금연을 벌써 한 이틀째 하고 있어요. 운동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지금 일단은 이제 산 위주로 등산 가는 거 위주로 하고 일단은 금연을 딱 만으로 이틀 됐죠. 만으로 정확하게. 얼굴이 벌써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지고 술 끊고 하얘졌어요. 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그날 담배를 안 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이렇게 5,000원을 내요. 있어요. 정통이 있어요. 5,000원 담배값. 또 술을 안 먹었잖아요. 술 안 먹으니까 또 10,000원을 내요. 문제 이게 1년만 하면 한 5,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폈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것만 해도 2년만 해도 이거 지금 차 한 대 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실천을 하고 있고 벌써 올해 가장 큰 계획 반을 이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아니 벌써 계획 중에서 원래 금연하고 금주 건강. 건강. 몸짱 되는 거였는데 금연했으면 벌써 그렇죠. 며칠 만에 벌써 뭐 큰 거 반을 이상 이룬 거예요 지금. 그 어렵다는 걸 해내시네요. 자, 큰 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또 새해가 되면 또 미용실들도 많이 가시는데 여기 다 보면 진짜 역시 나이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염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노란 머리도 좀 있고 빨간 머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야, 여기 다 그냥 검정 머리에 그나마 좀 빠막 기운은 좀 있고 심지어 우리 약초님 같은 경우는 흰머리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염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좀 알레르기가 몸에 있어요. 맞아,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그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갔어요. 이제 약을 먹고 염색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혹시 몸에 좀 안 좋은 데 있느냐, 혹시 간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간 수술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얗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합니다. 야, 할 수가 없고. 예. 벌써 지금 바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오늘 이제 헤어스타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오늘 이제 또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자, 가위바위보. 자, 약초님 또 꼴찌 하셨고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웬일이야. 야수님 1등. 자, 가위바위보. 자, 그 다음에 마차님 2등, 제가 3등입니다. 두 번째로 하겠게요. 두 번째. 뭐 어떻게 하죠? 저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제가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 하고, 예. 네, 첫 번째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제가 마지막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을 좀 제 인생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잘라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자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예전에 그 집으로라는 영화 보아도 나오잖아 할머니가 그 바가지 씌워놓고 이렇게 또 그 냉면 그릇인가 뭐 씌워놓고서는 이렇게 앞머리 잘라주고 뭐 하잖아요. 그 씬 찍고 유승호 군이 실제로 정말 울었다고 하죠. 진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미용실에서 막 자르잖아요. 요즘에는 자르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 엄마가 이제 그 가위 하나 가지고 다 형도 잘라주고. 근데 이제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형 귀를 조금 자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는 저는 항상 근데 아직도 이제 형이 잘 못 들어요. 이러면 너무 슬퍼지잖아요. 그건 아니고 살짝 여기 귀를 이렇게 실수로 딱 자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믿을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더 고개 움직여 하면 정확하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옆으로 살짝 밀면 원래 돌아가거나 흔들려야 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위치에서 가만히 있어요. 귀 잘리는 거 보고 나서 내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머리를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잘라줬던 것 같고요. 어머니가 직접? 네, 초등학교 때까지 잘라준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발소 갔던 기억도 나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가잖아요. 이발소 그렇더라고요.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약간 두발 자유화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길르고 다녔었고 가끔씩 이제 이발소가 자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가 이제 그 스포츠 머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은 이제 이발소 가면 그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음악. 좀 옛날 음악 나오고 옛날 라디오 같은 데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나오고 뭐 신나는 트로트도 아니야. 약간 그 한 2비트 정도 더 느린 이상한 옛날 음악 나와요. 두만강 같은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고 아저씨가 이제 그 미용실에서는 안 하는 거 있어요. 무슨 하얀 밀가루 같은 거를 옆머리에다 이렇게 막 발라줘요. 분을 바르죠. 그죠. 막 발라줘요. 그걸로 하얀 걸 발라줘가지고 그다음에 그 면도할 때도 쓰는 것 같고 옆머리 할 때 면도할 때도 많이 발랐던 거 기억나고.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군대 갔을 때 그 스포츠를 다 자르잖아요. 저 때는 그 입 안 자르고 가는 애들은 군대 안에서 잘라줘요. 그러면 자르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가면은 잘라주는데.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게 그 이발병들이 이제 이발을 약간 훈련소에 온 애들은 몇십 명을 몇백 명이죠.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기다리면서 머리 딱 잘라서 나가면서 그걸 기다릴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싸제 음악. 싸제 음악 있죠. 왜냐면 이제 군대 딱 왔으니까 일반 음악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집 떠나와. 그렇지. 이거 마지막으로 듣고 가고, 계속 군가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머리 자를 때 이제 싸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뭐가 나왔냐면 그때가 좀 지나고 나서였나 보다. 훈련병 때 바로 자른 게 아니고 자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가르고 훈련 받고 중간에 간 것 같아요. 그 생각 이제 나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가요가 끊겼어.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본 게 뮤직비디오가 투헤븐. 괜찮은 거. 조성모? 조성모 거 보고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거의 훈련 받고 뭐 하다가 머리 자를 때 이제 거기 그 이발병들이 잘라주거든요. 훈련병들. 몇천 명이잖아요. 근데 주워가지고 이제 자르는데 그때 기다려서 듣던 노래가 이제 코요테의 그 순정. 아시죠? 그거 나이트에서 나오면 엄청 신나는 음악인데 이거 정말 돌아버렸는데 머리 자르면서 이거 듣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거만 들으면.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머리를 막 특별하게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어요. 옛날부터 머리를 뭐 꾸민다거나 염색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딱 그 개그맨이 되고 나니까. 개그맨 되고 나니까 이제 머리 특이한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보게 되는. 그래서 어느 날 사실 저는 왜 이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좀 헤어스타일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낀 게 이제 일단 우리 동기 중에 지금 자연인 하시는 윤택이 형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나서 같이 홍대에서 술도 마시고 했는데 이 형이 사실 원래 머리가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원래 자연산이 아니라 자연산 아니에요. 파마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평범했어요.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노멀한 헤어스타일.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약초님 헤어스타일 같은. 근데 그러면 굉장히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유지하려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래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저도 바꾸래요. 근데 지금의 상태에서 바꾸기 되게 힘들어진 머리 스타일 아니에요?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요? 윤태경이요? 네. 힘들죠.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일반 회사원 머리 하고 다녔을 때, 회사원 머리 하고 다녔을 때, 그 형이 그 태가라는 코너 하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좀 평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대모사 잘하는 형. 윤태경이 약간 성우 시험을 좀 준비했던 형이라서, 목소리가 좋은 걸로 이제 좀 초반에는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제 캐릭터가 없어 보이니까 그 형이 이제 어디서 무슨 뭐 외국 영화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마치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나온 머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팝콘. 네. 그거 앞으로 머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름 자체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머리라 그러는 마이크 머리.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관리하기도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 머리를 이제 그 형이 이제 그 방송 나가고 나서 하고 다니면 괜찮잖아요. 사람들이 오, 야, 그 사람이구나 이게 되는데 하기 전에는 이제 그러고 그때 그 형 차도 없으니까 그 머리로 버스 자차 타고 다니면서 대학로 오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같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긴 쳐다보죠. 키가 한 80몇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빵 뜨더라고요. 태가라는 코너에서 그 머리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빵 떠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8차선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왕복 8차선이면 분명히 저 형이 이제 나랑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8차선 반대편에서 알아보는 거야. 유택이다 이런 이 정도로 알아볼 정도였고 그래갖고 그때 그 형이 나한테도 머리를 한번 이리야 자기 볶으면서 너도 좀 머리를 바꿔봐라.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뭐랬는 줄 알아요? 형, 이런 헤어스타일 뭐가 중요해요? 개그는 아이디어로 승부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때 잠깐 큰 소리 한번 치고 15년간 조용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편의점 브랜드에도 윤테크. 있어요. 그 있어요? 네, 육포 막 이런 데 그려져서 나와요.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헤어스타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알아보고 그래서 그 형도 이제 중간에 한번 그 형이 이제 한번 이제 머리를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개그 프로만 하다 보니까 이미지 변신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코너 하는데도 또 그 머리고 다른 코너 할 때도 이 머리고 하니까 형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갖고 머리를 이제 다시 새롭게 또 태가 같은 것도 새로운 캐릭터 만들면 되지 하면서 머리를 풀고 다시 평범한 머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적 있었어요? 한 적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봐. 다시 아무 이유 없이 뽑아갖고 다시. 그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갈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나의 이미지다. 이건 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평생 갖고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김영인 그 친구도 이제 머리 삭발해가지고. 거기는 두상이 예뻐서 그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어울려요. 원래는 약간 예전에 우리 중국집 배달원 머리 있잖아요. 노란색 머리인데 탈색해가지고 염색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거 하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니까 또 그때는 약간 좀 쌈마의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고향도 약간 서울도 아니고 약간 지방 쪽이었고 그래서 머리도 막 노란색 하고 다니고 하니까 얼굴을 딱 봐도 약간 서울 사람 얼굴은 알잖아요. 거기다 머리까지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갖고 그랬는데 머리 딱 방송하면서 왜 잘랐냐면 그런 거야라는 코너를 했잖아요. 그런 거야. 군인이잖아요. 맞다. 군인이니까 짧은 머리가 필요한데 기아이면 좀 멋있게 하자 해서 그때 스크래치도 막 내고 막 해가지고 갖고 김영인 씨가 그 당시 데뷔할 때 약간 좀 누구 닮았냐 그랬냐면 유승준 씨도 닮았다고 맞아요. 유승준 닮았다. 깡마른 유승준. 깡마른 유승준. 진화가 덜 된 유승준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 들었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헤어스타일로 우리 동기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이슈가 된 것 같았고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머리 뭐 바람머리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투블럭 헤어스타일로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 자르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은 다 이제 40대인데 만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 느낌 나는데 이렇게 자르고 다니는 애들이 없죠. 우리 쪽에서 너무 흔한 머리인데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특이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 그 투블럭이라는 게 옆에를 그냥 바짝 미는 머리 있잖아요. 네, 그런 머리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직업마다 한번 좀 이 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깡패분들 일단은 뭐 아시죠? 뭐 깍두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약간 스포츠 머리잖아요. 그 싸울 때 머리 잡히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맞아요. 있죠. 그런 말이. 그것도 있고 나는 또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깜빵에 가면 머리를 또 짧게 자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길로 돼요? 거기? 네. 그래요? 장발 돼요? 네. 저도 몰랐네요. 잘못 알았네. 네. 나는 원래 짧게 자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달 생활하는 분들이 머리 짧은 이유가 집에 가서 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그 숙소에서 같이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준비 직전이다. 뭐 싸움을 한다. 집단으로 싸워야 된다. 숙소에 같이 자니까 숙소에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씻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가장 편하게 있는 게 짧은 머리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 어디 뭐 맨날 집단 생활 하다 보니까 세수하면서 그냥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하면 그냥 바로 씻을 그렇죠. 수 있게끔 보통 해야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하잖아요.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달 조직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집단 생활. 하긴 나도 영화에서 그 조폭 영화 보면서 머리 막 드라이로 말리면서 막 이렇게 막 린스 바르고 이렇게 왁스 바르는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짧은 머리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사님들도 약간 짧은 머리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귀찮아서 형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가 보면 이제 우리 맞죠 우리 범죄 도시에서도 그 또 이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 인상이 좀 약간 좀 허박해 보이기도 하고. 니네 누군지 아니? 거기서 우리 그 위성락 역할했던 진성규 씨. 원래 되게 착한 얼굴이에요. 보셨죠? 수상소감 할 때 보셨죠? 그분. 네. 이번에 무도에 나왔던 그분. 맞아요. 진짜 착한 얼굴이어가지고 너무 착한 얼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그 전에 계속 기르고 다녔으니까 너무 착해 보이니까 더 뭐 느낌이 안 난다. 자꾸 이렇게 감독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머리를 이제 밀은 거예요. 밀었더니 갑자기 잠재돼 있던 상깡패죠 완전히 얼굴이. 왜 이러니? 나 아직도 기억나. 도끼로 머리 긁으면서 그 모습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로 좀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이게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단발 머리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자 아나운서들은 왜 그럴까? 근데 그 아나운서 단발이 정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 전문직인 여성 있죠. 그분들이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친구 중에 여자인 친구가 이제 세무사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허리까지 오는 굉장히 긴 생머리였다가 요번에 그러니까 허리까지 세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그 세무사를 일할 때는 그냥 버텼는데 이게 개업 세무사를 하고 나서 머리를 잘랐어요. 이게 사람들이 단발머리가 아니라 긴 생머리면 전문가 취급을 안 해준다요. 맞아, 그런 게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보니까 정치하시는 여성분들 긴 머리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약간 머리 길고 파마하고 막 이러면 그게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그런 느낌이 없나 봐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고정관념 이런 거더라고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그 경우라 그러더라고요. 헤어스타일 바꾸기 전하고 지금 헤어스타일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대요. 그 정치 생명이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정치력? 그거 굉장히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그래서 지금 일부러 헤어스타일을 긴 머리 안 하고 박근혜는 전문가로 보려고 올린 머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건 좀 이상한 건데. 구찰 때나 이제. 그래 단발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20살 올린 머리였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너무 특이하게 가셔서 엄마 따라 하니라고 고생한 거예요. 엄마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약간 그 전문직 중에서 이제 아나운서 같은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약간 좀 전문가 그리고 약간 여성의 느낌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머리를 더 이렇게 단발로 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올린 머리를 좀 많이 하시는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승무원 분들 있잖아요. 머리 올려갖고 딱 쪼매잖아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보니까 이제 막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어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네요. 뭐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다가 머리카락 빠지고 그러면 이제 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비행기 막 흔들거리고 하니까 머리가 어디 막 끼어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올린 머리를 하지 않았나. 단발머리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아, 돼요? 네,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머리에 하는 액세서리까지도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띠하고 핀까지 다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단발머리 분들은 그 머리띠를 딱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그 머리가 예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쁜 거 아닐까요? 맞아, 그건 그래. 근데 제가 승무원 중에 머리 긴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풀지는 못하잖아. 풀고 아니요, 다닐 수는. 풀고 그냥 아예 이제 봉두산발 이렇게 있는 승무원인데요. 시애틀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는데 알래스카 항공인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외항사들은 그럴 나는데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무원복도 시커먼색이고 그냥 승무원도 머리카락이 길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승무원들 보면 예쁘게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손을 한 번 푹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도 푹 하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롭지가 않구나. 왜 저렇게 머리를 확 이렇게 하고 있지? 까다롭지가 않아요. 자기 개성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까다롭고 다른 그런 데는 것 다 같아요. 아줌마들이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아줌마들 많이 아시아 쪽은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아시아 쪽은? 그런가요? 네, 아시아 중국도 보니까 저는 뭐 아, 비키니로 뭐 심사했다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너무 과도해져서. 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막 이렇게 되면서 네. 부풀려져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직업적인 거 요거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제가 아까도 이제 그 금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뭔가 새해가 되거나 뭔가 남자들이 뭔가 결심할 때, 뭐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원빈이 아저씨에서 저 자식들 죽여야겠다. 마음 먹고선 총을 구하고 나서 바로 머리를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탁 미는 장면 나오잖아요. 뭔가 큰 결심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남자들을 그저 왜 하필 머리를 갖고 할까? 여자분들도 보면은 뭐 실현당했을 때 머리 자르고 막 이런 거. 실현당하면 그러잖아요. 뭔가 그 사람과의 그 추억을 막 편집하듯이 가위로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머리 볶고 그다음에 이게 좀 기분 전환이 되긴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보면 그 머리 이렇게 가끔씩 이제 미용실 가잖아요. 가면 이제 옆에 싹 밀어준단 말이에요. 옆에 싹 밀어주고 머리 감겨주고. 특히 이제 거기 우리 미용순이 누나는 이 귀를 이렇게 잘 닦아줘요. 귀 안쪽을. 거기서 이제 단골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기술이 있어요. 거기서 그것만 한번 당하고 나면 한 달이 기다려. 빨리 머리 자라야 되는데 빨리 그거 빨리 하러 가야 되는다면서 한 달을 기다리면서 그 머리 자라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이 내 투블럭이라는 머리는 왜냐면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옆에를 막 자라게 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를 기르려면 몇 달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계속 같은 머리를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이 금연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결심을 하겠지만은 이 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은 2018년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 뭔가 좀 다른 느낌 있잖아요. 사진을 봐도 머리를 바꾸면 뭔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파마도 한번 했잖아요, 연말쯤에. 맞아. 네, 반응이 너무 안 좋았지만은. 네, 괜찮은데. 괜찮던데요. 마치 뭐 그 장정구 선수가 살아온 것처럼 머리가 그게 뭐냐 하면서, 그런 비난을 이겨내고, 저도 이제 올해는 다시 이제 원래 머리로 돌아갔는데, 헤어스타일은 정말 남자한테 뭐 여자분들 중요하지만 남자분한테는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헤어스타일 앞으로는 어떤 머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는 평범했다면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용어의 차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참관단 성격과 규모를 북측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북한 예술단으로는 모란봉 악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제산 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도 온다면 예술단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의 이동과 숙소, 신변 안전 보장 같은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남북이 협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32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넣어드렸죠. 자,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에 나오셨습니다. 이주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고요. 목소리가 참 중후하고 매력 있어요. 중후? 저런 목소리는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어머, 우리는 맨날 가면서 푸나님 목소리가 좋다고 맨날 그래요, 이 실장이. 물론 제가 먼저 시작해요. 지역구요? 네,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날씨가 밖에 엄청 추워요. 추워요. 그래서 추워서 생각나는 좋은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는 것은 이주영 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조각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하연님이 지은 책입니다. 마음이 추운 날이면 당신 생각을 했다. 나를 녹이는 유일한 사람이 온기에 스르르 녹아내려 사라지고 싶은 날이면 가장 늦게 깨어나는 개구리에게 봄은 겨울보다 외롭다. 여기까지입니다. 뭐예요 이게? 누군가 저에게 보내주신 책인데요. 되게 서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피곤할 때 이걸 한 줄씩 읽죠. 제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아, 언제가 생일이세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며칠인데요? 뭐 있어요.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이요. 양력으로? 이제 겨울에 태어난 나는 누가 뭐래도 겨울이 좋다. 꽃과 초록으로 물든 계절보다 하얗게 모든 것을 뒤덮으며 눈부신 무의 세계를 펼치는 그 차가운 계절을 사랑한다. 막 이런 구절이 가슴을 치죠. 어떤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아까 이주영 실장이 읽은 구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푸나님은 마음이 추운 날이면 생각할 당신이 정말 그리운 분들 있잖아요. 학교 때 은사라든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다 잘 살아 계실까? 의외로 고전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나이가 40살 때부터 정말 옛날 생각들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 노인? 노인이란 말 되게 듣기 싫어하시는 거 알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늙을 노자잖아요. 그 늙을 노자의 형상이 지팡이를 잡고 허리를 굽은 것의 형상인데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늙은 것 같은 진짜 동네에서 노인이란 표현 쓰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란 표현은 절대 안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어머니, 아버님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애매할 때는 어르신 이 정도 쓰는데 네. 노인이란 말은 진짜 이상 쓰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추억을 먹고 사는데 아마 정치를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은 추억 빠질 시간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때 보면. 그렇죠. 추억에 빠지면 아마도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게 도태의 길이 아닐까요? 제가 새벽에 한 3시 넘어서 일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엄청 크게 걸어요. 한 1시간 정도를 삥 돌아가지고 그 시간만이 사람이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별 생각 다 하니까 하루 있었던 일, 이주영 실장은 왜 그랬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갖고 불편한 구석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 사람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서 하는 거죠. 제가 성당에 다녀요. 제가 낯선 지역 남양주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성당을 다녀라.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 교회에 다녀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절에 다녀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성당을 94년부터인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신자죠. 물론 모태신앙보다는 아니지만. 성당이 좋은 이유가 이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옵니다가 미사 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래서 요즘은 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성찰.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나 안철수처럼 돼요.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고집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 감정하고 너무 멀어져서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고. 제가 지금 그 혀가 좀 아파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 혀가 아픈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은 혀를 깨문 건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체 자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리듬이랄까 이런 게 깨지면 밥을 먹다가 혀를 씹는데요. 아, 밥 먹다가 혀 씹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요즘에 잦아요. 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한 3, 40분 동안 흐르는데 미친 3, 40분이요? 네. 지혈이 안 돼가지고. 구멍 났잖아요. 혈우병인데 그게 러시아 황태자가 알았죠? 상처가 깊다는 소리죠. 혈우병. 네. 그런데 그게 보통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다 밥을 먹으면 그런. 혀는 본능적으로 이 사이에 놓일 수가 없는 신체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쵸. 그게 흐트러졌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균형이 깨진 거네?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춘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역시.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발음을 하려고 혀의 고통을 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푸나님도 내 탓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굴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팔이 부러지셨는데 그게 다 나아가던 즈음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손가락이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나시고 그런데 잘 버티고 계신데 제가 그 어머니 손을 잡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누가 엄마 밀어서 넘어졌어요? 네. 아니지. 엄마, 누가 밀어서 손가락 부러졌어요? 아니지. 그러면 엄마, 답답할 때마다 가슴을 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노인 학대하고 계세요, 지금. 학대가 아니죠. 왜냐면 나아갈 때 마음이 급해서 다시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둘이 앉아서 손을 잡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태어나가지고요.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한 50 정도가 가장 어른스럽대요. 생각이. 균형감 있고. 그러니까 한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점 다시 어려진대요. 그래서 80, 90 정도 되면 정말 아기가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분한테 그런 철학적인 네타쇼를 가르치는 게 학대예요. 정부가 잘못했다. 뭐 시장이 잘못했다. 딸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해드려야 이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어린애들은 넘어지면 방바닥을 치면서 떼찌떼찌를 해줘야지. 제가 깊이 반성합니다. 오늘 플러스는 완전 의문의 일패. 알겠습니다. 최민희. 은진의 할머니는 은지보다 나이가 14갑절이나 많으십니다. 지난 봄 할머니는 70살을 지내는 큰 잔치를 치르셨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언제나 은지를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아빠보다 더 알뜰히 귀여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은지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집안에서 제일 어른 노릇을 하시는데도 할머니는 엄마나 아빠보다 키가 작으십니다. 70살이 넘는 잔치를 치르고부터는 더욱 처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머니가 가짜뉴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한 분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친구겠죠. 그래서 어머니 친구를 그러면 고발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 가짜뉴스는 단순 유포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을 고발하는 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단순히 친구한테 한 번 전하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인식하면 함부로 돌리질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 가볍게 막 또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뿌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속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땄죠. 일단은 1.
대통령제 4년 연임.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방 분권 여기까지도 그래. 3. 선거 연령 17세 1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4.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의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8. 각 구 동 인민소유원의 창설. 9. 동네 소유원의 구성. 10.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렇게 첫 부분은 그럴듯하게 봐서 첫 부분만 본 사람들은 와 지금 그 대통령 발의 헌법이 나왔나 보다라고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여기 4번부터 토지 소유권 박탈부터는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요 개헌 관련 가짜뉴스는 저희가 당에서 신고했습니다. 이미 고발. 신고받아서 그다음에 제가 받은 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은행 달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우리은행 30억 원 대북 송금 정황 드러나. 그래서 얼마 전 이른바 인공기 달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에 다시 한번 대형 사태가 터졌다. 1월 2일 오전 10시 갑자기 우리은행 서울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이었다. 우리은행이 중국의 중국중앙투자은행 CCIB로 우리 돈 30억 원을 송금한 것을 재미동포 2세 케빈 박이 발견하고 국정원 측에 신고했고 국정원과 경찰 측에서 극비리의 수사를 하던 도중 해당 자금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이게 한 줄 한 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추정도 다 틀리는. 예. 이에 검찰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소환 대상자로는 대외 송금 책임자인 구동훈 씨가 유력하다. 우리은행 대변인 측에서는 라이터 생산 공장 인수 대금으로 지불했고 30억 원은 다시 우리 측으로 인수받아야 할 돈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갑자기 여기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정말. 이걸 만드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세력이 있다는 쪽에 한 표. 자유한국당? 그건 뭐. 측으로 추정되는 국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게 한 표. 에이씨, 뭐 가짜뉴스 보니까 씁쓸한 게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보니까. 네, 악의적인데요. 저희가 어제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아침 10시에 열었는데 딱 12시간 만에 441건이 접수됐고요. 그래서 이 접수된 441건은 디소위에서 쭉 보고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뉴스가 도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가 없으면 이거는 고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 보면 아이디가 앞에 세 글자 나와 있잖아요. 그 상태로 캡처하셨.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우리 측은 오전 전체 회의 기조 발언을 통해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표단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북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평창 방문단을 예고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단을 비롯해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도 평창에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측은 남과 북 선수단이 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 응원단을 꾸리는 것도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회담에서 수용 가능한 북측 파견단 규모 등 남측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북측의 희망사항을 더 파악해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능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에 이어 남북 군사당국의 통화선이 이어진 겁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해 북한이 통신선을 끊어버린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로를 확인한 결과 14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남북은 내일 8시부터 서해 군 통신선 채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군 통신선은 서해와 동해에 각각 3개의 회선이 있었지만 동해는 산불로 통신선이 훼손돼 남은 건 서해뿐이었습니다.
오늘 북한이 전격적으로 군 통신선을 개설한 건 일단 평창올림픽 때 육로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남북이 육로로 오가려면 군 통신선을 이용한 통행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원된 군 통신선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촉즉발에 무슨 위기가 있더라도 통신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오발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미리 얘기할 수가 있어서 작전이라든지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군사당국 회담에도 군 통신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디딤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오전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측은 준비했던 군사회담 문제를 꺼내놓았습니다. 군사적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북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 핵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첫 반응은 예상보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감한 비핵화 언급에도 북측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 군사회담 제의에 북측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대북 제재 중단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요구 조건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선수단과 응원단뿐 아니라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참관단까지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에 650명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낸 게 역대 북한 방문단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제안대로라면 평창에 더 큰 규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처음 등장한 참관단입니다. 참관단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혹시 북한 주민들도 같이 올림픽을 즐길 더 작아져 가십니다. 우리 은지가 이 할미의 나이를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지. 할머니도 원래는 엄마나 아빠보다 크셨는데 어른이 되시고부터 그 나이를 아빠나 엄마에게 나누어 주느라 그만큼씩 작아지신 거란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키가 여전히 작아지고 계신 것은 은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번엔 또 은지에게 나이를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키가 자란다는 것은 은지도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지가 먹고 있는 나이가 할머니께서 나눠주신 나이라는 것은 은지도 처음 안 일입니다. 그것은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미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싫더라도 누구나 다 어른이 되기 마련이란다. 할머니께서도 우리 은지가 그렇게 되길 바라시고. 그렇고 말고 우리 은지가 훌륭하게 커서 어른이 된다면 이 할미의 나이를 덜어주는 것쯤이야 조금 더 아까울 게 없지. 이제 이 할미의 시절은 지나고 우리 은지의 세상이 올 거니까. 은지는 비로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가지고 열심히 자라는 게 옳은 일임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4번째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지가 함께 놀 수도 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가 아무리 어린애처럼 부셔도 언제나 당연한 일처럼 정성껏 돌보십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더 작아지실까? 할머니가 나이를 모두 나눠주시고 하나도 안 남게 되면 그땐 어떻게 되실까? 은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야 나이를 다 나눠주시고 나면은 할머니는 나이가 1살도 남지 않는 강난장이 작은 어린애가 되는 거지. 그러다 끝내 그 모습이 더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조그마해지시면은 할머니는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모습을 거두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된단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 중에서.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작할까요? 네, 출발!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 이거 강력하게 지금 푸시하고 계시더라고. 네, 다시 열었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 때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서 이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접수를 받고 법률국에서 검토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찰은 정권교체 전이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짜뉴스를 신고해도 경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혐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맥이 빠졌으나 대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음해가 말도 못하게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음해의 내용이 파트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헌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쫙 돌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민복을 이렇게 합성 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돌아다니고 얼굴에 구멍을 내고 막 이런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거는 강력한 명예훼손, 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들을 다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 가짜뉴스라는 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다시 열었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폐쇄망에 도는 가짜뉴스, 예, 이 경우 신고 대상이고요. 문자로 받은 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SNS상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이거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고하는 방법 더민주.kr 들어오셔서 접속한 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을 보셨을 때 즉시